규정에 의해서 있지만 사업자들은 폐업을 이제 이렇게 불러요.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논리였잖아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서 연금계좌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이다. 이거 우리 연금 소득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방금 공부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거 배웠잖아요. 우리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으면 수령했을 때 과세가 되는 것인데 납입했을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면 그걸 수령한다고 해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공부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논리였잖아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 뒤에 거는 연금계좌 자기 불입분으로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이걸 수령했을 때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것과 그에 대한 이자 이거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의 폐업 전 해지 일시금 이거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한다라는 거고요. 이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 부금을요.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불러요. 노란 우산 공제라고 많이 불러요. 이거 그 캐릭터가요. 노란 우산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이거는 뭐 비로부터 이 노란 우산으로서 이 비가 내리는 것을 뭐 보호해주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거 나온 제도고요. 이거는 이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만든 제도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일단 이걸 이해하실 때 노란우산 공제라는 건 근로자들은 여러분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면 퇴사를 할 때 퇴직금을 받죠. 근데 사업자들은 어때요? 개인 사업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하다 폐업한다라고 했을 때 받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로자의 퇴직금처럼 나오는 금액이 없잖아요. 그럼 나는 폐업했을 때 뭐 먹고 살아요? 근로자는 퇴직했을 때, 퇴사했을 때 퇴직금을 받으니까 어느 기간 동안은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퇴직금이 없죠. 그럼 나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죠. 그걸 대비해서 나온 게 노란우산 공제예요. 이걸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사업자의 퇴직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로자는 퇴직금이 뭐 규정에 의해서 있지만 사업자들은 폐업했을 때 뭐 앞길이 막막할 거기 때문에 깜깜할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나온 규정이 노란우산 공제라는 제도예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것도 이제 연금과 비슷하게 납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폐업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납입 금액, 원금과 그거에 대한 일정 이자만큼을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되었을 때 노란우산 공제 부금을 납입을 해요. 계속적으로. 그 다음에 폐업을 하면 그 폐업 시점에 내가 이거를 돌려받게 되는 거예요. 연금과 비슷한 제도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요. 납입을 했을 때 사업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해요. 납입을 했을 때 소득 공제를 해줘요. 자, 이거는 누가 가입할 수 있냐 하면 일단 개인 사업자들 있죠. 개인 사업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법인의 대표자다라고 한다면 법인의 대표자도 법인과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자가 아니라 근로자라고 불러요. 개인 사업자는 그 회사와 내가 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뭐 급여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했었죠. 하지만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인격이 별개예요. 법인격은 별개로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자는요, 사업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근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하지만 법인의 대표자도 뭐 상법에 의해서 법인격을 별도로 이제 부여하고 있는 것뿐이지 사실 그 법인 내 거잖아요. 법인 대표자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그러한 대표자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도요. 이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대표자로서 해당 과세 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노란우산 공제에 납입을 할 때 소득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 당연히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납입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자의 선택에 의해서 납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사적 연금소득과 같이 납입액에 대한 한도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 원 이하이면 500만 원, 뭐 1억 원 초과하면 200만 원, 뭐 이런 한도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종합소득공제에서 공제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소득 금액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까 여기서 공제를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소득 금액이 100원이에요. 그리고 뭐 근로소득 금액이 100원 이렇게 있었어요. 이때 내가 이 종합소득공제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요. 최대 100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지금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 가지고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구도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는 건 아니고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 사업자다라고 한다면 근로소득에서만 공제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근로소득 말고 사업소득 100이 있었고요. 연금소득 100이 있었어요. 이랬을 때 내가 노란우산 공제를 통해 가지고 납입한 금액이 뭐 200이다, 뭐 한도도 200이다 라고 한다면 200만큼 공제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이거 200 다 공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합소득 금액이 200이라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이 아니라 이거는 100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아시겠죠? 내가 만약에 법인 대표자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 다 공제받지 못하고요. 근로소득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0원만큼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다른 소득에서는 공제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될 거고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납입했을 때는 이러한 것을 한도로 해가지고 이제 납입액에 대해서 소득 공제를 해준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수령을 했을 때 폐업 등의 사유로 수령을 한 경우와 폐업 전에 내가 이걸 해지함으로 인해서 중도 해지함으로 인해서 받았을 때에 대한 그 과세 여부 그리고 소득의 구분이 조금 달라지게 돼요. 자, 납입한 원금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에 대한 이자가 발생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적연금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불이백, 납입원금이 될 거고요. 이게 이제 운용수익이 될 거고요. 납입원금 중에서 소득공제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령했을 때 과세를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의 개념이에요. 이거 마치 연금과 비슷하다라고 했었죠. 이 부분도 굉장히 비슷해요. 연금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납입했을 때 못 받으면 수령했을 때 과세하지 않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로 납입을 했을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 납입을 했을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수령했을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요.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거 2015년까지는요. 폐업 등의 사유로 내가 만약에 수령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과세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지금 나오게 된 취지가 근로자들은 퇴사한 이후에 어떤 좀 미래를 도모할 수 있지만 사업자들은 폐업을 하고 나면 이건 뭐 앞길이 막막한 거 아니냐. 사업자들한테도 퇴직금과 비슷한 그러한 좀 규정을 주자. 그러한 좀 혜택을 주자. 혜택? 제도를 좀 마련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된 건데 어쨌든 근로자가 퇴직을 했을 때에는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업자가 폐업을 했을 때에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세 형평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2016년 가입분부터는요.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수령하게 됐다라고 하면 그냥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요. 2015년 이전 가입분에 대해서는 15년까지의 가입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상했던 거죠. 16년부터는 그냥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다. 내가 사업을 하다가 폐업을 한 게 내가 근로를 하다가 퇴사를 한 거와 마찬가지로 취급을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2015년까지의 가입부는요. 과세 원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아예 하지 않았고요. 그거에 대한 이자 부분만큼만 이자 소득으로 과세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거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고 사업자는 폐업할 때 원금은 과세하지 않고 이자 부분만 이자 소득으로 과세하면 과세 형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냥 근로자와 같이 퇴직 소득으로 과세를 한다. 이렇게 바뀌게 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내가 폐업으로 인해서 받는 게 아니라 돈이 필요해가지고 이걸 그냥 중도 해지해 버렸어요. 그랬을 때에는 당연히 소득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과세되지 않는 거는 뭐 기본 논리고요. 소득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원금과 그거에 대한 이자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이렇게 칠해 놓을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기타 소득은요. 폐업 전에 중도 해지했을 때에 대한 납입 원금 중에서 소득공제 받은 부분과 그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게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다른 과세 여부와 소득 구분에 대해서도 이거 총괄적으로 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네, 수령했을 때의 한도, 그리고 납입했을 때의 한도, 그리고 수령했을 때의 소득의 구분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폐업 등의 사유라는 건 뭐 폐업을 한 때, 해산한 때, 뭐 사망을 한 때, 대표의 지위를 상실한 때, 뭐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중도 해지의 사유도 뭐 이렇게 있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째로 우리가 보시게 될 내용이 뇌물, 알선수재, 그리고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이에요. 위법소득이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되는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다라는 대법원 판례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까 공부하셨죠? 소득세는요. 적법이든지 위법이든지 내가 소득을 발생시킨 그런 과정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일단 결과적으로 너가 종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향유하는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과세 다 할 거야. 이게 소득세예요. 근데 자, 내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뇌물을 내가 종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향유를 했어요. 이 뇌물을 다 내가 써버렸어요. 뭐 뇌물로 뭐 아파트를 샀거나 뭐 차를 샀거나 해가지고 다 써버렸어. 그러면 내가 뇌물 받은 게 걸린다라고 해도요. 나는 추징받을 금액이 없겠죠. 몰수되는 금액이 없겠죠. 이랬을 때는 그 뇌물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사과 박스에다가 뭐 한 1억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내가 뇌물 받은 거를 걸렸어요. 그랬을 때 이 사과 박스를 국가에 몰수, 추징당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요. 뇌물을 받았지만 그걸 다 뺏겼잖아요. 내가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 향유하게 된 소득은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득세는요. 위법, 합법 중요하지 않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조세의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소득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법 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국가에 몰수되거나 추징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과세가 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왜? 소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8번째로 서와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개인 소장가의 이 서화골동품 양도소득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작가의 창작품이나 화랑의 미술품 등 이거 재고자산이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는 당연히 사업소득이에요. 미술관에서 미술품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 이제 판매를 보통 하시잖아요. 이때 판매를 하고 받은 소득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그 미술품을 판매하려고 그 미술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 거 제외를 하고 개인 그냥 소장가가 서화골동품의 양도로서 발생하는 소득이 개당, 점당, 그리고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도가액이 6천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뭐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거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요. 과세하지 않아요. 약간 좀 예술이라는 게 뭔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뭔가 그
창작을 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거에 대한 좀 가치가 오르는 그러한 좀 성격이 있잖아요. 그쵸? 뭐 유명한 그 미술 작가다라고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분의 작품이 그렇게 비싼 값에 팔리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분이 또 다른 작품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그렇게 창작하신 작품은 딱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쵸? 아, 이 사람의 되게 유명한 작가의 딱 그 창작품은 딱 이 몇 가지로 이제 딱 제한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 작품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치가 일반적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양돌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요,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지 않고요.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때 서화골동품의 양도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소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서야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종교인 소득은요, 근로소득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되는데 이거 뒤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기타 법에서 열거된 다음에 소득이다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액, 500만원 이하까지는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과세가 돼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그거예요. 에어비앤비 아시죠?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내가 이제 우리 집을 올려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이제 집을 비워주면 우리 집에 와서 머물고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대가가 500만 원 이하면 이거 기타 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대가가 1년 동안 500만 원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 이거 사업소득으로 소득 구분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그거니까 기억하시면 돼요. 통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가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걸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사람이 이 에어비앤비한테 저기 뭐야, 우리 집을 해준 그 집주인, 그 집주인을 말하는 거죠. 이제 이 집주인이 에어비앤비한테 이거 우리 집 저기 뭐야 중개 좀 해주세요라고 이제 주고 에어비앤비가 일정 수수료 뗀 다음에 이 집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받은 금액 중에서 일정 수수료 뗀 다음에 나한테 이제 나머지 소득을 지급을 하게 되겠죠. 그때 지급받은 소득이 500만 원 이하면 기타 소득이고요. 500만 원 초과하면 사업 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비과세 기타 소득이에요. 다음의 소득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국가, 뭐 지자체, 뭐 노벨상, 뭐 여러 가지 뭐 국가나 아니면 공적기관 등에서 받은 뭐 상금, 부상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이다. 이거 우리 근로소득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나세요? 근로소득 우리 비과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했었어요. 쭉 내려가서 근로소득 비과세 여기 있죠. 8번째 직무발명 보상금. 종업원 법인에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였죠. 이 직무발명 보상금을요. 근로기간 중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한 후에 받았으면 기타소득이잖아요. 그쵸? 이게 근로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되면 그 근로소득 중에서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고 기타소득으로 소득 구분이 되면 그 기타소득 중에서 500만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시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방금 공부했던 거 기타소득의 범위 중에서 여기서 배웠었잖아요. 그쵸?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소득 구분은 근로기간 중에 내가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으면 근로소득, 퇴직한 후에 직무발명 보상금을 받았으면 기타소득, 이렇게 소득 구분을 하는 것이고요.